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4대 약 의료정책 철폐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에 다시 한번 대화로 정부와 의사협회 면담은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제3차 총파업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들이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후년입니다. 2022년부터 의대 정원 수를 늘린다는 정부 정책에 의사들이 단단히 화가 나고 뿔이 난 상황입니다. 관련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입니다. 네. 우리 이상구 대표님도 의사시죠? 예,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전문이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의과대학에서 더 안 하고 네. 좀 다른 쪽으로 정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한 10여 년 했고요. 우와. 그다음에는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운동을 또 한 10여 년 했습니다. 약간 객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사이긴 양쪽에 모두 한데 다 있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자 의사 경험도 있으니까 예. 네, 전형적인 회색 분자. 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단어를 잘못 근데 맞아요. 선택했네요. 흰 가운하고 네. 검은 양복이니까 회색 수 있긴 하죠. 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또 원점 재논의안 합의안을 왜 또 퇴짜를 놓고 또 무기한으로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지 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부의 의료 4대 정책 때문이다라고 의료계에서는 4대 악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저희는 잘 모릅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예, 네 가지 중에서 네. 뭐 뒤에 두 가지는 사실은 구색 맞추기 위해서 끼얹는 그런 좀 느낌이 강하고요. 네. 이 사안과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건데 앞에 두 가지. 예를 들면 2022년부터 앞에 두 가지가 의대 정원 확대하고 그렇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이죠. 예, 설립입니다. 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고요. 아하. 뭐 제가 이제 의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분들에게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가 그래요? 있고요. 지금 안 그래도 생존하기 힘든 개원가에 네. 새로운 약 10%의 신규 경쟁자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마치 대형 할인마트 들어오고 SSM 들어올 때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반대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위기의식과 위기의식.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확대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은 거네요. 제가 변호사를 했는데 저희도 로스쿨 하면서 많이 늘어날 때 네. 아주 변호사들이 벌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거랑 좀 유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부가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을 이제껏 계속 동결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서 한참 못 미친다는 얘기가 있고 예. 의사 수 당연히 늘려야 된다. 근데 의료계는 무작정 의사 수 늘리지 말고 왜 기피과로 안 가는지 의사들이 뭐 이런 해결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저는 미래통합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은 정확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닌 정당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검찰 개혁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네. 생각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 부분도 의료 개혁인 거잖아요. 예. 검찰 개혁에서도 원래의 본질은 좀 비껴나가고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만 사실 좀 부각되는 것처럼 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원래 본질은 단순히 이게 숫자만의 문제이냐 그 숫자 중에서도 누가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건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지면 좀 더 건설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국종 교수가 예전에 인터뷰한 것이 있습니다. 한 명의 의사가 1년에 뭐 암수술 1000명을 했다. 네. 라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비춰질지 모르나 아하. 그만큼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편적 의료의 질이 높아지거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의사의 숫자가 높아진다면 그렇게 극심한 병까지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들고 네. 기피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기피과를 왜 안 가느냐?
수련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자체가 거기에 지원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병원 측의 입장인데 이미 많은 대형 병원에서는 VIP 장례식장, VIP 병동 또는 유료 주차장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의 부족분을 메워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돈을요? 그리고 이 기피과로 분류된 과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서 대형 병원 자체도 늘리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스스로가 기피과를 가지 않는 것인데 의료 수가라든지 지금 정부 협상이 나아진다고 해서 기피과를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다시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수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의료 수가가 무엇이기에 이 사달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고요. 네. 그 진료비 지불 제도를 행위별 수가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많은 그 처방이나 주사나 수술이나 시술을 할 경우에 네. 의사가 수입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런데 수가가 낮은 것은 팩트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가 의료 전달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바로 비교는 안 되지만은 대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으로 이것을 메꾸려는 이런 경향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가만 높여준다고 해서 해결 안 되는 것은 분명한 팩트인 게 네. 예를 들면 의료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지방 같은 경우에 예. 연봉을 2억씩 3억씩 줘도 의사가 안 오지를 않는다는 안 거죠. 가요? 그러면 지금도 뭐 자꾸 복잡한 것 같아요. 의료 수가는 그 의료 행위에 대해서 가격을 지금 정부가 매겨놓은 걸 의료 수가라고 하는데 의료 수가를 막 다 올린다. 하나에 10가지 다. 뭐 특히 외과 수술 같은 건 가격이 싼 게 많잖아요. 그 올리게 되면 외과, 지금 흉부외과 얘기를 했었는데 흉부외과를 좀 많이 가게 되고 또 인력도 좀 해결되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 실제로 몇 년 전에 예. 흉부외과의 그 지원자가 너무 적고 힘들어서 다들 흉부외과를 전공하고도 흉부외과를 개원 안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수가를 2배로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 2배로? 예. 그래서 근데요? 그랬더니 그 특정 그 빅4라고 하는 특정 병원 그 중에서도 특정 한 병원에 모든 흉부외과 가슴 수술이 그 심장 수술 다 몰리고 오히려 지방에는 더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단순히 수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의료계에서 의료 수가 현실화, 사실상 인상이죠. 인상을 먼저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동의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로 올리면 찬성하시겠어요? 전 진짜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답변을 주실지 궁금하고요. 원빈인 줄 알았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얼마만 되겠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로 올리면 찬성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좀 강하게 좀 드리고 싶어요. 얼마만 괜찮으신지 답변을 좀 주시고 저희가 지금 의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개원이 협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의료계 내에서도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협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수가가 올렸을 때 어떠한 부분이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어떤 과가 혜택을 보는지에 따라서도 내부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수가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의료 수가 현실화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꼭 묻고 싶은 것이 인턴 레지던트 맨날 쪽잠 자고 한두 시간 자고 일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인력 늘려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의사들도 근로자입니다. 오늘 화가 좀 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파업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이걸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화가 상당히 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창석 평론가가 잠시 좀 안정하세요. 예. 네, 온도를 낮추고 있는 동안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수가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의사들의 숫자인데요. 숫자죠, 숫자. 이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사들의 숫자를 늘리면 이게 해결되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 또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예. 그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을 더 가지고 그 늘리는 부분은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그건 설득력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국가가 장학금을 주고 또는 공공의대에서 그 양성을 해서 졸업하면 인턴, 레지던트가 각각 1년 4년이니까 네. 평균 5년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펠로를 하는 전임이 하면 2년 더 해야 되고 군대까지 갔다 오면 10년입니다. 네. 이 기간을 수련 기간을 이 공공의무복무에서 빼게 되면 헌법상의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수련 기간을 넣어줘 버리면 이분들은 수련 마치고는 한 1년, 2년 있다가 다시 대도시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지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 말씀은 공공의대 관련해서 지금 의무복무 10년은
부족하다는 의무 한 20년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의무 복무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국방의과대학이 2개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유스스라는 대학은 존스홉킨스나 하버드보다 더 선호하는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장학금을 다 주고 고용도 다 보장되고 의료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도 국가 다 지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고 졸업생 수준도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분들은 의무복무 기간을 끝나고 나서도 더 근무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뭐 계급 정년에 걸리기 전까지 한 24년을 복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실제로 이분들의 삶이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공공의과대학을 필요한 지역에 4개 정도를 만들고 네. 여기에서 의사들 양성하고 이분들을 전원 의무 사무관 정도로 공무원으로 고용을 시켜준다면 거기에는 취직 이후에 개원의 걱정이라든지 봉직의 걱정 같은 게 없고 또 신분도 안정되고 요즘 행정고 시작하고 사무관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보장되고 또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지역에 좋은 의료원들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20년 아니고 30년까지도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의무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근무하고 싶어야 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네요. 예, 같은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누구는 이제 그 지역에 근무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안에서 갈등이나 차별을 만들어낼 우려도 있고 또 인터넷 레지던트 할 때 과목을 이제 특정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들입니다. 이런 안은 좀 찬성합니까? 그 의사 의료계에서는 아직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런 얘기 좀 하라고 오락하니 자꾸 안 한다고 자꾸 얘기만 하니까. 예. 과거에 이런 제도를 저희가 또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공중보건 장학제도라고 해서 1977년에 도입해서 96년도까지 했었는데 맞아요. 실제로 이분들이 면허 취득 후에 공공의료기관에서 한 10년 정도 의무 복무를 하게 했는데 근데 뭐 시간이 갈수록 지원자가 또 감소하고 뭐 공중보건의들이 또 배출이 만연되니까 폐지되었다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시행을 했는데 실제로 20명 모집하는데 8명밖에 선발되지가 않았고 올해도 지금 14명 선발하는데 4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유도책이 없으면 단순히 그냥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네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댓글 민심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오랜만에 대터디를 좀 대터디 예 기대됩니다. 해봤습니다. 네. 국회의원도 정원 돌리고 월급은 n분의 1로 나눠라. 아하. 지방에서 10년 지낸 후 피부, 미용, 성형 배우로 서울 오겠죠. 자, 어떠한 정당한 파업이라도 국민의 생명이 담보라면 그 파업의 정당성은 이미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정부에서 한의사들에게 의사면허 준다는데 한의사들한테 코로나 검사 받고 치료받으면 되겠네라고 좀 염세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댓글도 뭐 상당히 좀 팽팽한데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의사한테 면허 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그야말로 대표적인 유언비어인데요. 가짜 뉴스요. 예. 이제 한의사들은 지금 지원이 적으니까 그 티오를 가지고 그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전체 티오를 늘리지 않고 한의사 티오를 의대 티오를 좀 전환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제안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혀 공식적으로 채택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공의대 얘기가 나오면 시도지사, 특히 여당 시도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가 가짜 뉴스인지 정말 맞는 말인지 이거 어떻게... 이거는 공식적으로 예. 그 복지부가 유언비어라고 확인을 해준 사안입니다. 이런 요구면 누가 퍼뜨립니까? 그 뭐 중간에 그런 방안도 있다라고 중간에 예. 논의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네. 이게 침소봉대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그 관련 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예,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도 전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 뭐 제 이름으로 댓글을 달자면 아이디는 국민의힘으로 달겠습니다. 그래서 양측에 다 이제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나름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정책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혹시 뭐 여당 의원 지역구에다가 공공의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나오는 것처럼 반대로 의료진대로 나름대로 본인들도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고민을 갖다가 털어놓은 걸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밥그릇 챙기기로 오해받는 것처럼 자꾸 시기와 이런 것들이 설익은 가운데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진정성에 오해받기 때문에 저는 양측에 좀 오해받지 않도록 좀 시간을 두고 좀 논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4.15 총선 때 민주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다는 의미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했는데 이제 그게 불씨가 된 그런 측면인데요. 2003년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하면서 그때 이제 사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NIH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
2배로 늘리는 그 사업을 제가 담당했는데 그때 뭐 공무원뿐만 아니고 의료계도 그렇고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질본 없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나쁜 사태들이 이 이머징 또 뉴 이머징 디지즈를 합니다. 새로운 전염병, 신종 전염병 또 옛날에 사라졌던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방 정책 중에 하나로서도 이 방역 체계를 갖추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을 위한 시스템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을 지금 현재의 수가 문제라든지 정원 문제라든지 요것만 한정하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미래를 내다보고 논의를 좀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 공감을 하는 논의를 하러 안 올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서 얘기가 막 국회에서도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당에서는 사실은 한정혜 보건복지위원장 이분 사실은 제가 환노위 할 때 같이 뵀었는데 그때 보건복지위원장 네, 지금 있죠? 보건복지위원장 하고 있는데 이분이 환노위 때도 그랬지만 어떤 갈등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참 잘하세요. 잘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도. 지난주에 이제 대한전공의협의회들 만나서 중재 노력하고 덕분에 이제 대전협에서 네. 어쨌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파업 차례는 안 됐지만 이후에도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막 의료진들한테 뭐 전두환 때는 상상이나 했겠냐 뭐 이런 말들은 사실은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태 해결은 전혀 도움이 안 되기 전두환도 때문에 상상 못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의 팩트 여부나 뭐 그런 걸 떠나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뭐 입장보다는 일단은 잘 해결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답답한 게 정부 같아요. 정부도 뭐 사직서 제출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는 전공의들 지금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강경 대응책 같은데 이 카드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적절 여부를 떠나서 예. 정부가 이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그거는 뭐 법에 정해진 부분이니까 의료법에 있습니다. 예,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정부의 강경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전공의협의회 내부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92년도 전공의협의회를 만든 당사자 중에 한 분으로서 대표님이 만드신 겁니까? 그때 저하고 같이 일하던 여러 친구들이 와, 그 큰일 났네요. 전공의협의회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달의 원흉이죠.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변형가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네. 일단 주말 사이에 의사가 없어서 그 중증 환자가 결국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네. 협상은 정부와 하는 것이지 환자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빠르빨리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일단 정부도 잠정 보류한다고 했으니까 이 기간만큼은 빨리 복귀를 해서 의료 공백이 없기를 바랍니다. 합의점은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결론을 날지 의사들은 그래도 국민이잖아요. 예. 돌아오겠죠? 예, 돌아올 거라 보고요. 예. 제가 이제 그 파업을 주도했던 입장에도 있었고 아, 파업을 파업도 해봤었어요? 막는 입장도 있었는데요. 아, 예. 뭐 파업이라고 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예. 학생 때 이 동맹 휴학 이런 것들을 아, 제가 예. 한 5번을 했고 인터넷 레지던트 하면서도 이제 그 집단 진료 거부도 몇 번 해보고 되게 했는데 전문가시네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의사들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이 토론하는 방향들이 항상 강경파가 득세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정부가 그 의법 조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도부가 깨지면서 비대위가 구성되고 이러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피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의대 교수님이라든지 의료계 원로들이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정부가 이미 이제 사실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내놨습니다. 더 이상 내놓을 건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확실히 지켜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슬기롭게 구축하고 그 논의 과정 자체가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좋은 과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생각 계속 들어요. 코로나19로 전국이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집단 휴직을 꼭 지금 해야 했는지, 꼭 그래야만 했는지 아쉬운 마음이 참 듭니다. 자, 아무쪼록 정부, 의료계 타협점을 찾아서 국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